그러면 첫 번째가 생각은 마땅히 맑아야 한다. 예,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외모는 마땅히 장중해야 된다. 사람들, 아이들도 오고 하니 조금 이렇게 조금 바르게 입자라는 뜻이고요. 말은 마땅히 과묵해야 된다. 너무 말이 많은 것도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작은 마땅히 무거워야 한다. 너무 경거망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편지은의 역사편지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12년이 밝고 난 다음에 제가 처음으로 읽게 된 책이 정약용 선생님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읽게 된 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제가 깨달았는 것도 많았고 새로 알게 된 사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보았는데 그 배우 정혜인 씨가 정약용 선생님의 6대 그런 직계 자손이더라고요. 예, 그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위인을 이렇게 살펴보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던 천재적인 그런 성향도 충분히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4살 때 천자문을 떼셨고, 7살 때는 시를 지으셨고, 10살 때는 또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산문집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위인들의 공통점이 그런 천재적인 게 어릴 때부터 드러나셨던 분이셨습니다. 또 집안도 8대를 거쳐서 홍문관 집안이어서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22살쯤에 초시에 합격하셔서 이제 성균관에 들어가서 정조의 임금님의 그런 인정을 받으셨고요. 28살 때 이제 대과에 합격을 하셔서 이제 벼슬길에 나가셨던 분이셨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정약용 선생님이 2012년도에 유네스코 선정 세계문화기념인물로 지정이 되셨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유네스코에서 2004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유네스코 이념과 가치에 맞는 어떤 사건이라든지 인물에 대해서 그분과 맞는 그런 것을 선정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루소, 드뷔시, 헤르만 헤세 이때 같이 이렇게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님은 항상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정한 분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또 나라의 발전에 관한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공부하시고 연구하셨고, 또 그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그 유배 생활 동안에 끊임없이 책을 저술하셨던 그런 것들이 인정이 되어서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최고의 정조가 안겼던 최고의 인재이면서 우리가 정조의 남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또 조선을 대표하는 대학자, 실학자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정약용 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너무 많으시죠? 네, 혹시 떠오르는 거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수원화성, 무민심성,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건축물 수원화성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살펴볼까 하는데요. 많이 혹시 가보셨어요? 네. 저는 밤에만 이렇게 2번을 가봤는데 이게 특징이 이 동서남북에 이게 다양한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문들이 있고요. 또 이 봉돈이라는 것이 조금 특이해요. 이게 성곽 안에 이게 봉돈이 있는 것도 조금 특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정조 임금님이 이제 화성에 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시고는 이제 정약용 선생님께 이제 성곽의 설계를 이제 부탁을 하신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정약용 선생님께서 이거 설계를 하셨는데 거중기를 사용했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사실 이때 거중기는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또 그거를 또 옮겨서 하려고 하면 이걸 다시 또 풀어서 해야 되고 하는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 이게 거중기가 잘 사용되지는 않았겠지만 정약용 선생님께서 이것을 설계하는데 분명히 참가하셨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그만이 가지고 있던 그런 서양 기술들이 여기에 녹아내려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10년을 계획했었는데 2년 9개월 만에 완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도 단축했었고 비용도 4만 냥이나 절감했다고 합니다. 정조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그리고 이거를 수원 화성을 건설할 때 반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이러고 뭐 시간 낭비다, 뭐 이거 왜 하려고 하느냐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명분이 선 거죠. 뭐 돈도 아끼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징이 이게 벽돌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을 했던 박지원 선생님의 그런 벽돌 사용을 이용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이제 건축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수원 화성의 모습입니다. 밤에 제가 갔을 때 이게 그냥 관광지지, 여기가 무슨 방어를 하는 성곽이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방화수류정이라고 하는데요. 꽃을 찾고 그런 버들이 뭐 논다 뭐 이런 뜻의 의미로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가 사실은 군사 지휘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예, 그런데 정자로 사용되고 있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수원 화성이 유네스코에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름다움이라든지 또 거기에 반해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잘 이용되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잘 갖추고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던 수원 화성 의궤라는 그런 것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성 의궤, 예, 화성 의궤에 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유네스코에 또 선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정약용 선생님의 과학적인 이런 근거를 한번 찾아보면 배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정약용 선생님 이전에도 배다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수원 화성으로 가는 길에 이 배다리를 만들었던 정약용 선생님을 좀 더 이렇게 칭송하느냐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때 사실 배다리 만들 때요, 기관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정의정, 영의정, 좌의정 이래 높은 분들이 모여서 하는 분명히 있었는데, 금방 급제한 이 정약용에게 이 배다리를 설계하라고 정조 임금님이 명령을 내리셨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정약용이 서양의 과학기술을 습득하고 있다는 것을 정조 임금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합한 인물은 정약용이다라고 정조 임금이 생각하셔서 이것을 부탁을 했는데요. 다리를 이렇게 만드는데 갈 때, 강을 건널 때 배를 타고 가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배다리를 만들어라는 건데, 배를 사실을 구하려고 하면 나라에서 하는 배들을 전국 각지에서 모아야 돼요. 저 멀리서도 가지고 오고 훈련도감에서 사용하는 그런 배들을 모으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예, 그런데 정약용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물론 나라에서 사용하는 그 훈련도감에서 사용하는 그런 배들과 이 주변에 있는 장사꾼들이 하고 있는 그 상선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한 80척이 모였고요. 중간에 요 다리는 한 36척이 중간에 그 지그재그로 해서 가로목, 세로목을 연결하고 칙으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판자를 깔고 흙을 깔고 잔디까지 깔고, 그다음에 난간도 만들고, 이 나머지 배들은 이것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한 80척의 배면 아주 충분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상선들 금방 모을 수 있죠. 아주 순식간에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력도 절약되고 이렇게 시간도 절약되고. 예. 그러면 상선을 빌려줬던 상인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겠죠. 예. 그런데 그들에게 특별한 이런 어떤 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대동미를 운반할 수 있는 특혜를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징발을 당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그런 다리를 놓고 잔디를 깔고 이런 정약용 선생님의 그런 과학적인 기술이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되는 것이 여전론이라는 겁니다. 여자가 마을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님의 실학은 토지제도 개혁에 굉장히 중점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 땅을 경작을 해서요, 자기가 했던 노력만큼 분배하자는 게 여전론이거든요. 사실 조선 후기 때 토지제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조선의 상류층 사람들이 거의 한양에 살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이 전부 전라도, 충청도 이쪽 남부 지방에 다 지주들이었거든요. 지주 주인들은 서울에 살고 있는데 경작하는 이 사람들은 다 시골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주제를 통해서 그 땅을 이제 빌려서 이제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데 아무리 지어도 맨날 굶고 사는 거예요. 그건 너무 불공평하다라는 것을 이제 정약용 선생님이 생각하신 거죠. 이건 안 된다. 국유화를 시켜야 된다. 땅을 모두 국유화를 시켜서 사람들이 공동으로 나누어 주고 공동 제작을 해서 자신이 노력한 만큼 나누어 주는 것이 맞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항상 이런 봉건제도의 이런 폐단, 뭐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시고 노력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런 것들이 관료들한테는 아마 눈의 가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신들의 이런 땅을 뺏고 국유화하자 하는데 좋아할 관료들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유배 생활을 가게 된 빌미가 잡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정약용 선생님 하면 우리가 대학자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책 때문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1표 2서라고 해서 경세 6표, 목민심서, 흠음신서가 있습니다. 예,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책을 얼마나 쓰셨냐 하면 503권, 182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82권을 쓰신 겁니다. 권수로는 182권인데요. 거기 길이로 한 3m가 넘더라고요. 근데 그거 182권을 18년 동안 유배 생활에서 나누면 한 1년에 10권이 정도 되죠. 그러면 한 달에 한 권 정도 책을 쓰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 달에 한 권도 읽기도 약간 벅찬데 사실은 선생님께서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쓰셨다는 겁니다. 예, 대단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을 대학자라고 부르고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권 한 권 제가 책을 한번 살펴보면 경세유표 이거는 우리나라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첫 번째로는 그런 중앙 관직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관직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자. 그리고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도 실력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그래서 뭐 지역 차별 이런 거 하지 말고 상대 평가해서 못하면 그러니까 하위 5% 이렇게 성적 안 되는 사람들을 면직시키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지방 행정 조직, 또 토지 제도 개혁, 조세 제도의 합리화, 뭐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을 자원에 대한 국가에서, 뭐 자원도 국가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많이 이해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 이 조선은 개혁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는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예, 꼭 필요한 책이었죠. 이때 당시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민심서입니다. 지방관들이 지켜야 할 책, 지침서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정말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 꼼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민관들이 통치할 때, 그 향촌을 통치할 때 좀 개선된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된다. 너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암행어사도 하셨고 국산 부사로 가셔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을 직접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험치들도 있었고 또 18년간의 그런 유배 생활을 하면서 수령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걸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쓰실 수 있었고 수령관들이야말로 정말 바르게 올바르게 부정부패에서 벗어나고 누구를 착취하고 세금을 이런 것들을 좀 정신을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좀 그런 거를 깨우쳐야지 나라가 잘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민심서를 만드셨고 네, 마지막으로 흠음심서입니다. 흠음심서는 살인사건이 나잖아요. 그거에 대한 형법 연구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인사건이 났는데 그런 걸 조사하는 거, 또 그들의 그런 마음이라든지 처형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정말 엉터리 없는 거예요. 그 관료들이요. 거기에 대한 법을 너무나 모르고 또 이런 심판하는 거, 뭐 처형하는 이런 것들의 법에 대한 것들을 전혀 너무 무지하고 판결을 내릴 때는 올바른 그런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술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뭐 제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람이 죽고 사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관료들이 생명에 대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족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관료들부터 생명에 대한 이렇게 중요성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깨우쳐야 된다. 이런 계몽서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또 상공업에 관한 거, 또 뭐 이렇게 과학기술에 관한 책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그래야지 발전을 한다. 뭐 이런 내용까지 모두 많이 포함되어 있던 연구서입니다. 우리는 그냥 형법에 관한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만 관료들의 계몽책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책을 통해서 많은 책을 남기셨는데 그래도
이 훌륭한 이런 업적이 많으신 분이 유배를 가게 됐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존경하고 책을 읽으면서도 이게 훌륭한 분을 제가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는 지금 결과론적으로 18년 동안에 유배 생활을 했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 18년이 될지 28년이 될지 사실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를 간 거는 뭐 여러분들 아시지만 천주교를 믿었다라는 이유로 이제 그때 시대에는 천주교가 조선 사회에서 맞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배를 갔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정조 임금님이 살아계실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이 이른바 서양의 사설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성악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모했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긴 믿었다는 뜻이죠. 그러나 지난날에 기뻐하고 사모했던 것을 돌이켜 생각하니까 너무 허황되고 괴이한 것뿐만 아니라 하늘을 거스리고 귀신을 업신여겨서 그 죄가 죽어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 공부를 했는데 좀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우리 조선 사회하고는 맞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정조실록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조 임금님이 살아 계실 때 나는 이걸 배교라 그래요. 배교했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정약용의 가계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정약용 집안의 이제 가계도인데요. 이벽이라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분이 쉽게 말하면 천주교의 창시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천주교도를 만든 창시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분이 정약전 형, 그다음에 정약용에게 이 천주교를 알렸습니다. 예, 정약종 형은요, 천주교에 아주 심취한 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예, 이승훈은 우리가 알다시피 최초의 세례 받으신 분이고요. 이제 누나의 남편이죠. 그 다음에 황사영, 뒤에가 백서 사건이 있는 황사영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정약종 형이 굉장히 이렇게 천주교의 신앙심이 굉장히 깊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천주교 서적과 성물, 그러니까 뭐 십자가라든지 뭐 이렇게 뭐 묵주 뭐 이런 것들을 성물이라 부르거든요. 그걸 가지고 도망을 가신 거예요. 도망가다가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빌미를 제공한 거죠. 예,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 집안 사람들이 모두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약종, 정약용까지 이제 다 잡혀가서 이제 집안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막 이제 신문도 하고 막 책도 지지고 이제 기록들을 막 찾아봤는데 이벽에 썼던 그 책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약종이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마라, 천주교에 알리지 마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무죄인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이 노론 세력들은 그 정약용 집안이 남인 세력이거든요. 어쨌든 정적을 이제 제거해야 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 박해가 정치적 탄압하고 연결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남인 세력들이 전부 이렇게 믿고 있으니 이 집안을 몰살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예, 그러게 되면서 증거는 없으니까 일단 정약전과 정약용은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저 우리가 호미곶이라 알고 있는 장기원으로 가고요. 정약전은 그 완도에 있는 그 신기도라는 섬으로 갑니다. 이게 첫 번째 유배지였어요. 예, 이게 첫 번째 유배지고 정약종이라든지 이벽, 이승우는 다 참수형에 당합니다. 예, 그런데 이 황사영 이분이요,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게 흰색에 정말 빼곡한 이런 글을 적었는데요. 이분이 신유 박해 앞에 있었던 그 신유 박해 때 도망을 가셨어요. 어디로 도망가셨냐 하면 지금은 천주교 신자들은 그 성지라고 부르는 충청도 제천의 배론성지라는 그 토굴이 있거든요. 그 토굴에 숨어 지내셨어요. 그러다가 들킵니다. 근데 들켰는데 거기에 이제 그 물건 중에 이 종이가 나온 건데 이게 엄청난 종이에요. 정말 어마무시한 종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내용이 이런 겁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전선 수백 척과 정예궁 5, 6만 명을 얻어서 대포 등 날카로운 무기를 많이 싣고 해변에 이르러서 국왕에게 서신을 보내라. 만약 천주의 사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시는 주님의 벌을 받들어 행하고 죽어도 발길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프랑스 군대하고 함적 데리고 와서 우리한테 협박해라는 겁니다. 이 안에 이제 신유 박교 때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다 적어놓고 이제 프랑스 군대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 이 천주교 알리는데 좀 도움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왕한테 협박하라는 거죠. 청나라하고 와가지고 좀 협박해서 우리나라 천주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거는 천주교 박해잖아요. 근데 조선의 입장에 봤을 때 이거는 영모이거든요. 영모. 예. 그러니까 이 노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남인들이 서양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뭔가 나라의 영모를 일으킬 것 같으니까 이게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정약전과 정약용이 다시 이제 의금부로 다시 붙잡혀 오게 됩니다. 예, 여기서 뭐 이런 너 이거 알고 있었지? 미리 알고 있었지 아는가라고 신문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사형을 시키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증거가 정황 상황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사형을 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형을 시키자고 했을 때 다참 묘지명에 있는 정일환이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약용을 죽이면 큰일 난다. 그래서 곡산 부사로 있을 때 그 서쪽 지방에 곡산 부사로 있을 때 백성들이 칭송이 정말 자자했다. 죽이면 이분을 죽이면 백성들의 그 원망과 그런 것들이 너무 클 거다.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홍희윤이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000사람을 죽여도 정약용을 죽이지 않으면 아무도 죽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가신 거죠, 남인이. 그래서 제거해야 된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정순왕후나 뭐 노른계 사람들은 이쪽 얘기 다 들어야 되겠죠. 사형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이제 유배를 가게 된 겁니다. 더 멀리.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님은 이제 전라도 강진으로 가시게 됐고, 또 정약전 선생님은 흑산도로 이제 유배를 떠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박해였지만 정치적인 이런 것도 조금은 담겨져 있었던 그래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멀리 전라도 강진에 유배를 가셔서 어떻게 생활을 하셨을까요? 예, 처음에 그 강진에 가기 전에 그 나주에 있는 그 초막에서 형하고 하룻밤을 지냈다고 합니다. 예, 하룻밤을 지내면서 아침에 일찍 깨지겠죠. 예, 그래서 초가집 주막 새벽 등불 바리하게 꺼질 듯하고 일어나 샛별 보니 이별할 일 참담토다. 두 눈만 멀뚱멀뚱 둘 다 할 말이 잃어 애서 목청을 다듬고자 하니 목매어 울고 말았네. 형과 동생의 그런 마음이 정말 아침에 일어났는데 서로 쳐다보니 눈물만 났다는 거죠. 그래서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삼거리에서 반남정 삼거리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등을 이렇게 하고 서로 헤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헤어짐이 마지막이라고 두 사람은 생각하지 못했겠죠.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셨는데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정약전 선생님은 1816년에 흑산도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여기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형과의 이 마지막 그런 것을 하룻밤을 지내면서 울었다라는 이런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 이제 있었고 드디어 이제 강진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 거의 1801년 11월 29일쯤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셨는데요. 보통 유배를 가면 강진으로 가. 그럼 그 끝이에요. 가서 어디에 머무르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지는 정해주지 않습니다. 예, 그게 보수인 제도라고 해서 거기에 살고 있던 수령이 그가 뭐 어느 정도는 뭐 먹고 자고 하는 것 그리고 감시하는 역할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님은 지금 나라에서 믿지 말라는 천주교를 믿었던 대역 죄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상범이고 정치범이죠. 이 수령이고 뭐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멀리합니다. 이게 내용을 보시면 겨울에 강진으로 귀양 가게 되었다. 그 당시에 그곳 백성들은 유배온 사람들을 마치 큰 독을 지닌 사람처럼 엮여서 가는 곳마다 문을 부수고 담장을
깃들이면서까지 달아나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여기 산다고 하면 와가지고 막 뭔가 부수고 뭐 할 것처럼 사람들이 뭐 오기도 하고 달아나기도 하고 멀리 했다는 겁니다. 뭐 역병이 온 것처럼 이제 하셨겠죠. 처음 도착했을 때 백성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편안히 있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돌봐주지 않았던 겁니다. 굉장히 마음이 힘들으셨겠죠. 그래서 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북풍이 하얀 눈 휘몰아듯이 나를 몰아붙여 남쪽 강진의 주막까지 밀려왔네. 그나마 낮은 산이 바다 습기를 막아주고 대나무 숲에 둘러싸여 세월 보내기 됨을 다행일세. 땅의 장독기 때문에 겨울이면 옷은 되레 얇아지고 수심이 하도 많아 밤마다 술을 더 마신다지. 나그네 근신 녹여주는 단 한 가지는 석 달 전에 핀 동백꽃이라네. 거기서 강진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의 마음이, 정약용 선생님의 마음이 어땠는지가 조금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춥기도 하고 또 이런 자기와 맞지 않는 이런 날씨, 추위, 그리고 그나마 자기를 달래준 건 술, 그 다음에 조금 일찍 핀 동백꽃 정도였다라는 이제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또 이제 굳은 비라는 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줄에 보면 의관을 정죄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의관을 정비할 일이 없다. 썩은 지붕에서는 바퀴벌레가 툭툭 떨어지고 해묵은 밭에 팥꽃이 날아왔다. 병치레가 잠이 줄어들었고 굉장히 병을 많이 앓으셨거든요. 그리고 시름은 글 쓰는 일로 달래고 굳은 비 괴로워할 게 뭐라 있더냐. 어차피 맑은 날에 더 탄식할 뿐인데. 날씨도 안 좋았을 거고 풍토병도 있었을 것이고 병도 있고 그나마 내가 글 쓰는 일로 위로를 했다. 비가 온들 햇빛이 맑은 날이건 괴롭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이게 사실 시절에 이 글 쓰고 이런 것들로 달랬다는 것이 요 사의제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도착했을 때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는데 동구박 주막에 있는 한 할머니께서 주막에 있는 할머니께서 요 방 한 칸을 내주셨어요. 요 방 한 칸을 내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몇 년이 조금 지나면서 다산 선생님이 천주교도 저희 믿지 않고 또 이분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다 보니까 이 아전들이 자기들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좀 가르쳐 달라고 막 이렇게 부탁을 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그만한 이렇게 학당처럼 이제 공부하는 곳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사의제라고 붙였습니다. 4가지 지켜야 할 것들이라고 해서 사의제를 했는데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가 생각은 마땅히 맑아야 한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모는 마땅히 장중해야 된다. 사람들, 아이들도 오고 하니 조금 이렇게 조금 바르게 입자라는 뜻이고요. 말은 마땅히 과묵해야 된다. 너무 많은 것도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작은 마땅히 무거워야 한다. 너무 경거망동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스승님이 되셨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사회제를 통해서 이제 조금은 아이들도 만나고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조금은 이제 자신이 나이가 들고 이제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조금 극복하신 것 같아요. 이런 사회제를 통해서 사회제라는 이름을 짓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인생 끝났구나. 이제 아무것도 할 것 없다라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또 이렇게 추스리고 자신 마음을 다독이고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일심해가지고 이제 노력하신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고성사의 보은산방이라는 곳인데요. 이제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 다산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해지셨어요. 그래서 근처에 백년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 있는 해장 스님이 다산 선생님이 너무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하셔서 다산 선생님이 여기에 백년사의 절에 가게 됩니다. 스님인데 유교를 공부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막 얘기를 나누셨는데 처음에는 본인이 다산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한참 얘기하고 나서 세장 스님께서
다산 선생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하면서, 왜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막 이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 회장 스님하고 같이 술도 한잔하고 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조금 시름을 달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새벽과 저녁에 손 한 번 합장하면 그 밖에는 아무 일도 없어 산을 보며 빈방이나 지키지. 그렁저렁 세월 보내면서 큰일이 안 생기면 그게 다행인 게지. 그러니까 사실 유교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합장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인데 그냥 하면은 내가 조금 편하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조금은 이제 고립감, 뭐 이런 외로움에서 조금 벗어났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 보은산방에 이 아들이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이제 유배를 가셨잖아요. 근데 아들이 찾아와서 이 보은산방에 가서 며칠을 묵게 됩니다. 이게 자세히 보시면 아들이 왔다고 해서 누가 왔다고 해서 나가봤는데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예, 눈을 보니 그래도 알아보겠는데 장부가 와서 절을 했는데 어색하고, 안부 형편도 묻지 못하고 우물쭈물 시간을 끌었다. 가난한 나그네 살림살이에 입이 하나 더 보태져서 배고픔을 달랠 길이 없다. 손을 맞잡고 이 보은산방에 가서 구걸을 했답니다. 예, 구걸을 할 모양이니 다행히도 반 칸짜리 방을 얻어서 셋대 이 종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아들인데 몇 년이 지나니까 아들이 뭐 수염도 잘하고 막 이렇게 변해서 아들을 알아볼 수 없었답니다. 예, 그런데 또 아들이 와서 기쁜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구걸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아들이 보기에도 좀 그랬을 거 굉장히 힘드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예. 그러면서 이 보은산방에도 계실 때 정약용 선생님이 굉장히 힘들었대요. 예, 그러니까 그 사이제 주막 할머니 덕분에 사이제에 한 4년 정도 계셨고, 그리고 보은산방에 한 1년 반 정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 집을 계속 떠돌아다녔어요. 절에 있는데 절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글 공부도 안 되고 무슨 이렇게 제사 지내고 하면 북도 치고 중도 이런 거 찾는 그런 것도 많았나 봐요. 시끄러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 집을 조금 떠돌아 다니시다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다산 초당에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요. 여기가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됐느냐 하면 이 율동마을이라는 이 곳에 만덕산은 산이거든요. 그 산 중턱에 있는 곳인데 윤단이라는 사람의 이 산장이에요. 이 윤단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먼 외가 쪽의 친척입니다. 예, 그의 집의 산장이었던 거예요. 예, 그때 윤종아라는 선생님께서 여기에 요양차 오셨다는 것을 듣고 이제 정약용 선생님 여기에 병문안을 가셨어요. 가셨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 여기 한 10일 정도 머무르셨답니다. 예, 머무르시면서 사는 곳 일정하지 않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이 다산에 왔다. 이 골짜기마다 차다. 이게 이 만덕산이 차가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하늘 멀리 물가 섬에는 수시로 돛이 뜨고 또 물이 깊은 물 안에는 여기저기 꽃이 피었네. 봄이 깊은 물 안에는 여기저기 꽃이 피었네. 뜻에 맞는 이 놀이가 내 분수에 넘치나 싶어. 북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랑하지 말아야지.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얘기 안 하겠다. 너무 좋다는 뜻입니다, 여기가. 예, 그래서 마음에 딱 들었죠. 이 시를 지어서 윤종아 선생님한테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윤종아 선생님께서 그래 너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면 여기서 머물러라. 그 대신 우리 자식들을 좀 이제 가르쳐라. 제자로 받아들여라. 그런 조건 하에 여기에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머무르게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 만덕산에 차가 많이 재배되고 있어서 차다자에 매산자에서 다산이라는 호가 여기서 이제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산 초당인데 지금 와당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복원을 하면서 이게 와당으로 바뀌었는데 가보셨어요 혹시? 저는 예전에 한번 잠깐 가는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갔을 때 지금 더 많이 좋아졌거든요. 너무 좋다 하면서 이런 데서는 공부도 잘 되고 조용하니까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좋지 그때 당시에는 이 마을하고도 떨어져 있죠. 예,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이렇게 스님이 초이 스님이라는 분이 이게 그리신 그림인데요. 여기가 초당이에요. 그 연못도 있고 이렇게 동암 서암이라는 이런 곳도 있고 그래서
좋긴 지금처럼 뭐 기와집이니까 오 좋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나마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다가 이 조용한 곳, 자기가 은신할 수 있는 이런 안식처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도 편지를 보내서 나 너무 좋은 곳, 내가 여기서 무덤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찾았다라고 형한테 이렇게 편지도 보냈습니다. 예. 1808년 봄에 다산으로 이사를 했다. 그곳에다가 대를 쌓고 연못을 파서 줄을 맞춰서 꽃과 나무를 심고 물을 끓이다가 폭포를 만들었다. 동암, 서암, 초 두 초막을 짓고 천여 권의 책을 두고 저술하면서 스스로 재미를 느끼며 살았다. 바위로 된 절벽에 정석이라는 두 글자를 새겨 이 위치의 표지를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란히 꽃도 줄 맞추어서 키우고 물도 끓인 걸 샘도 팠거든요. 그 샘도 파고 뭐 이러면서 동암은 이제 책을 보관하고 이 정약용 선생님께서 머무르던 곳이고 여긴 기숙사처럼 되어 있었던 곳이에요. 이렇게 초막을 짓고 혼자서 너무 잘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았다라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요즘 다산 사경이라고 해서 이 표시를 하는 그 자기 자신의 위치를 표시하는 이 정석바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차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약천 샘물, 그 다음에 여기 잘못됐네요. 여기가 다조예요. 차 마시는 곳, 다조고요. 여기가 우물 안에 이런 것을 돌을 엮어서 석가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요즘 이걸 다산 사경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관광으로 이제 유명한 곳입니다. 예. 다산 선생님이 토지 제도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밭 가꾸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텃밭 가꾸기를 좋아했다. 귀양 온 이후에 더욱 할 일이 없어서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땅이 없고 힘이 딸려서 여태껏 못했다. 그러나 마음으로 잊은 적은 없었다. 이웃의 작은 텃밭을 가꾸는 이가 있었는데 이따금 가서 살펴보노라면 마음이 다시 편안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논, 밭 뭐 이런 거 해서요 미나리 키워가지고 팔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뽕나무 키우고 누에해서 비단도 얻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밭 가꾸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성격이 조금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성격이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이런 좀 정리정돈을 좀 잘하셨어요. 자식들한테도 뭐 기록하는 것도 또 이렇게 분배해서 기록해라 뭐 이런 것도 하시고 여기 보면 줄 맞춰서 뭐 이렇게 꽃 같은 것도 심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 일화로 이 정약용 선생님이 정약전 형한테 형이 뭐 먹을 게 없다, 단백질이 부족하다 이런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께서 저 산에 가서 들깨를 잡아라. 들깨 잡아가지고 어떻게 요리하는 양념장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요리하는 걸 자세하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나 이거 박제가한테 배웠다라고 하면서 자랑을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신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약간 살림에 약간 조금 취미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정리정돈 잘하고 약간의 이렇게 꼼꼼함이 있었던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정약용 선생님이 이 다산 초당에 이제 도착을 하셔서 하셨던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서 학문의 뜻을 두었지만 20년 동안 이 세상 분파 벼슬 하는 데만 빠져서 서당들의 대도 큰 뜻을 알지 못했다가 이제 여유가 생겼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뻐하면서 육경과 사설을 깊이 연구했다. 이제 시간이 나와서 나 책 읽을 시간 얻었어요 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겁니다. 예. 그래서 일본의 어느 학자가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정약용 선생님의 18년간 유배 생활은 본인에 있어서는 정말 불행이지만 조선에 있어서는 정말 행운이다 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유배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책을 쓰시고 노력하시고 사셨던 거 보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죠. 이게 감옥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데 거기서 기뻤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분은 정약용 선생님 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책들은 사실은 많은 책을 거기서 쓰셨는데 이게 분업화가 잘 돼 있었어요. 제자들을 많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 분업 시스템으로 이제 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을 이제 분석하는 사람이라든지 그것을 불러주면 적는 사람, 또 좋은 글씨체로 적는 사람, 또 검토하고 수정하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을 일단 거기가 한 1단계예요. 이렇게 나누어서.
예, 하고 나면 이 정약용 선생님이 이 1단계를 한 5번 정도의 수정을 거쳐서 한 권의 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그 1표 2서라는 책들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책들이 우리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혁을 하는 책이었어요. 그러면 사회를 개혁하고 뭐 일을 하자는 건 언젠가는 자기가 다시 전개에 나가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종신형이기 때문에 자신이 언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도 본인이 풀려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자신이 할 수 없으면 후세에 누구라도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지 이렇게 분업 시스템을 통해서 책들을 열심히 쓰신 겁니다. 예, 그래서 좌절 속에서도 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뭔가를 이루어내신 거죠. 예, 503권의 책이 이제 승리를 하는 이런 순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단 정약용 선생님께서 이런 유배지에서 뭐 생활에 힘들고 책 쓰는데도 힘들고 뭐 먹는 것들 굉장히 힘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과 뭐 나이도 들고 노안도 있고 중풍도 있고 이것도 힘들지만 정말 큰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자식들이겠죠. 두고 온 아내겠죠. 예, 앞에서 말했듯이 말은 18년이지만 10년이 20년이 될지 뭐 아무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떠나온 이 아버지를 보고 혼자 이렇게 남아있을 아내와 자식들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서신 교육을 시킵니다. 예, 자녀 교육에 힘써야 되는 것들을 유배지에서 편지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런 자신이 하지 못함을 이제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한 내용인데 제가 이거를 원래 처음으로 읽었던 책입니다. 읽으면서 너무나 깨우친 예전에 읽었던 것 같은데 처음 읽었는 것처럼 정말 읽었어요. 새로운 내용도 너무 많았고 깨달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고전이 아마 그래서 계속해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식들에게 독서만이 살아남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망한 집안의 자손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처신을 잘하고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 패족으로서 잘 처신을 한다는 것은 독서하는 것뿐이다. 독서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깨끗한 일이다. 호사스러운 집안의 자제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총구석에 있는 수제자들이 그런 심오한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내 아이에게 들은 바가 있던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다. 지금 중간에 조금 이렇게 재난을 만나서 힘들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진정한 독서를 하기에는 정말 제일 좋은 때다. 패족으로서 망했다라고 희망을 잃고 하지 말고 책을 통해서 좀 더 노력을 하면은 그 벼슬을 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뭐 원격 시대라고 해서 학업 격차가 생긴다 뭐라고 하고 뭐 학원을 많이 가는 애들은 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닌 애들은 뭐 떨어진다 이런 얘기 많은데 저 이거를 제가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학업 격차는 날지 모르겠지만 이 시기에 아이들이 좀 책을 많이 읽는다면 좀 더 삶이 풍요로워지고 또 이 학업 격차를 떠나서 그 이상의 뭔가를 얻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뭐 우리가 부자 성공하는 책 이런 것들을 보면 공통점이 다 책을 읽었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이 정약용 선생님을 보시면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친구를 사귈 때 가려서 사겨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몸을 엄정하게 닦아 놓았다면 그가 사귀는 벗도 자연히 단정한 사람이어서 같은 기질로 인생의 목표가 비슷하게 되어 친구를 고르는 일에 특별히 힘쓰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내가 잘 이렇게 하면 좋은 친구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제가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또 친구는 부모 형제보다 더한 것이 없다. 부모 형제를 그처럼 가볍게 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는 벗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불효자는 가까이 하지 말고 형제끼리 우애가 깊지 못한 사람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행복의 조건에 첫 번째가 형제끼리 우애 있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형제끼리 우애가 없고 좀 싸우고 이런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는 그 만족도가 낮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부모 마찬가지 형제들끼리 굉장히 잘 지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남을 도움을 할 때는 뭔가를 바라지 말고 도와줘라는 겁니다. 내가 저번에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해주냐, 보답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니는 이렇게 하지만 원망하는 말을 한다면 그동안 쌓아놓았던 것이 다 물거품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 도와줄 힘이 있거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학자로서의 그런 면모, 그 다음에 과학자로서의, 그리고 유배지에서 생활했던 모습, 그리고 자식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많이 반성을 했거든요. 하면서 이제 글을 보면서 올해 한 해를 좀 새롭게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좌절과 실패에도 굴하지 않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처럼 여러분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진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